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회사의 연수센터에서 머물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흔한 지방대학으로 학생들도 많이 수수한 편이었는데, 그런 학생들도 4학년이 되면 졸업을 위해 학점을 따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해외 졸업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꽤 불성실한 타입이었기에 4학년이 되어도 학점이 부족했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거의 써버린 탓에 졸업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 비슷한 녀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항상 함께 다니던 4명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회사 연수센터에 공짜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대단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회사에서 이용할 기회가 많이 적은 탓에 청소와 이불 건조를 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4명은 일단 일주일 정도만 머물기로 하고 차 한 대에 구깃구깃 올라탄 뒤 그 연수센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도에 의지하여 약 2시간 반 정도를 달렸을 즈음 그 연수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 근래 자주 이용되지 않은 것도 있고 관리인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어서 첫인상은 거의 폐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까지 나서 정말 이런 데서 머물러도 되는 건가 싶어 소름이 살짝 돋았지만 청소만 하면 어떻게든 쓸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상황 확인을 겸하여 친구의 아버님으로부터 남은 열쇠 꾸러미를 이용해 다 같이 건물 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건물방 배치는 지극히 아담했고 아버님이 설명하신 대로 숙박용 4인실이 1층에 2개, 2층에 4개, 공동욕실이 하나, 화장실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주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열지 못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2층 복도 끝부분에 있었는데 딱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쇠 꾸러미에 있는 모든 열쇠를 넣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방 구조를 봤을 때 그곳이 화장실임을 금방 알 수 있었으나 아버님의 설명에 따르면 화장실은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층을 돌며 화장실이 있음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대체 뭐지? 단순히 아버님의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고장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 생각한 우리는 더 이상 그 열리지 않는 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 각자 분담한 장소 청소에 착수했고 해가 저물 무렵엔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은 2층 방 4개에 한 사람씩 들어가 숙박하기로 했고 그날은 청소로 인한 피로와 알코올 덕에 의외로 이른 시간에 각자 방에 들어가 바로 잠들었습니다. 이불에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피로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힘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몽롱하게 있던 그때 철퍽. 전 그때 복도 쪽으로 발을 향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 발 근처 문 너머에서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이 소린 뭐지? 기분 탓인가? 이번에는 분명히 2번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간격이 짧아졌고 똑바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게다가 점도가 높은 뭔가가 복도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3시. 이런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있나? 더 이상 공포를 견딜 수 없어 상체를 일으켜 앉은 뒤 복도를 향해 말을 걸어봤습니다. 거기 누구야?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불에서 나와 조심조심 방 문을 열고 머리만 내밀어 천천히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가장 끝쪽 열리지 않는 문 앞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전 제대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그저 숨을 삼키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다리가 굳어버린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유카타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카타 앞서픈 추하게 벌어져서 여성용 속옷이 훤히 보였는데 유카타에서 뻗어나온 팔과 다리는 빼빼 말랐으며 복부만 이상할 정도로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얇은 팔뚝 하나를 얼굴 쪽으로 뻗어 그 한쪽 손이 입 주변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눈은 안구가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뜨고 있어서 순간 눈을 뒤집어 까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한 순간 입을 막고 있던 손가락 사이에서 토사물이 비집고 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토사물을 흩뿌리며 이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뒤엉켜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제 눈만큼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에 눈이 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 순간 입을 막고 있던 손이 갑자기 떨어지고 토사물이 한꺼번에 분출했습니다. 토사물의 잔해가 제 얼굴에 튄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저는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른 뒤 맹렬한 기세로 방 문을 닫은 뒤 이불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비명을 들은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밤중에 시끄럽게. 날카로운 비명 소리, 복도를 달리는 소리, 그리고 계단 위를 구르는 소리. 그 소리에 다른 친구 둘도 잠에서 깨어나 복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명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제 방으로 와서 문에 노크를 해왔습니다. 저는 반은 우는 상태로 문을 열자마자 쉰 목소리로 계단하고 계단 방향을 가리키고는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계단 쪽으로 가서 제대로 굴러떨어진 다른 친구 하나를 발견했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계단에서 떨어진 친구는 몇 군데가 골절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던 저는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대로 입원한 친구를 남겨두고 혼자 연수센터를 향했습니다. 친구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치료 도중이라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어젯밤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역시 이 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모양이었고 그 녀석을 본 것은 입원 중인 친구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숙박할 기분이 들지 않아 그대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대체 그 녀석은 뭐였을까? 그리고 그 열리지 않는 문은 대체 무슨 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일담입니다. 귀가 후 연수센터를 소유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아버님께 일의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조금 놀란 듯한 얼굴을 한 뒤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 전 빈번히 연수센터를 사용하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그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12명을 대상으로 2주간 자기개발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세미나 커리큘럼은 꽤 하드한 편이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는 물론이고 생활면의 모든 것을 규칙으로 올가매는 수준이었습니다. 12명 참가자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꽤 마른 체형이었던 그녀는 상당한 편식가로 호불호가 강한 식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강사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의 입안에 잔반을 억지로 쑤셔 넣은 뒤 물로 억지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2층 화장실에서 뱃속에 든 것을 개어내는 생활이 이어졌고 반은 노이로제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후반에 돌입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한밤중 2층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것을 강사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그녀는 연수센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지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최후에 이르러서는 너같이 정신력이 약한 인간은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구토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걱정한 동기 몇 명이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동기 중 하나가 용변을 위해 2층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그녀가 유타카의 오비를 문 상인방에 걸고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뒤 일은 커져서 당연히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그녀에게 폭언을 한 외부 강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법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 강사는 자기가 수차례 오리엔테이션 등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외부 강사 초빙을 결정한 회사 직원들 역시 전원 해고 처리되었고 회사 쪽 대표가 사망한 여직원의 유가족에게 수차례 계속 방문해 사과와 위로금을 건네는 걸로 당시 일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뱀신. 전 뱀신을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워합니다. 한때 저는 뱀신을 모셔둔 신사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K와 S, 그리고 H의 죽음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절 평소에 집요하게 협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괴롭히는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던 뱀신을 모시는 신사는 사실 사람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황폐한 곳인데 평소에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어릴 적부터 단단히 교육받았던 곳입니다.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 뱀신과 신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롭지 못한 신이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괜히 그곳이 황폐화된 게 아니야. 그 신을 모시던 놈들도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 뿐이었다.
지금 너희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 신사의 특징이 있다면 입구에 있는 코마이누상 양쪽이 전부 목 부분이 부서지고 없다는 점입니다. 신사를 세웠을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마이누상의 목이 모두 파손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코마이누상 자체는 뱀신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전에 누군가 그곳에 설치했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신에게 소원을 비는 방법은 처음은 뱀신의 동상 앞에서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단 기도는 반드시 심야에 해야 하며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한 당일 심야에 신사로 와서 빈 종이에 본인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작성한 뒤 뱀신의 동상 앞으로 와서 그 종이를 태우면 의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소원을 비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원은 들어줄 수 있지만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K, S, H 이 셋의 죽음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속으로 대답하자 알겠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후에는 제 소원을 뱀신이 받아들인 것인지 K, S, H 이 세 사람은 순서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상해,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들 3명이 모두 죽은 뒤 저는 다시 신사로 와서 종이에 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작성한 뒤 뱀신의 동상 앞에서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뱀신이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고 머릿속으로 뭔가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차례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뱀신이 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K, S, H 세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지만 뱀신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를 직접 들으니 매우 암담했습니다. 뱀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남자 한 명의 목을 쳐서 신사에 와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주저했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뱀신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저는 동네에 있던 노숙자 한 명을 돈과 먹을 것으로 유인해 저녁에 신사로 데리고 온 뒤 그를 살해하고 도끼로 머리를 잘라 신사에 바쳤습니다. 머리를 잘라 신사에 공양하는 순간 끝에서 머리까지 전기 충격과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뱀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공양 이후에는 사체를 근처 땅에 묻었습니다. 뱀신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 공양할 것을 요구했고 저는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노숙자를 유인해서 죽인 뒤 신사에 공양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노숙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라 공양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뱀신의 강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꾸준히 사람을 살해한 뒤 계속해서 복납하기 시작했는데 신사 근처에는 시체들이 계속해서 묻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여 공양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무시무시한 악취가 신사에 가득할 무렵 뱀신의 동상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소복의 긴 머리, 가는 눈, 얇은 입술, 하얀 피부. 가끔 그 얇은 입술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얇고 작은 혀가 들락거렸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뱀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뱀신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의 공양을 바라고 그리고 나이대가 어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채 비틀비틀거리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부축한 뒤 신사로 데려와 도끼로 목을 치고 공양한 뒤 사체는 다시 묻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채업자. 예전에 제 친구는 사채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 자신도 꽤 불량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직이라며 웃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도끼를 든 사람에게 쫓기거나 채무자가 기르던 대형견에게 쫓겨 죽을 뻔하거나 아이가 울부짖는데도 억지로 가족 이사 수속을 진행하는 등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지독한 모양이었기에 질린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사장은 야쿠자였고 상사도 전형적인 사채꾼이어서 일을 관두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소의 채무자 아저씨가 전화를 해와서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기에 상사와 함께 채무자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저씨 집에 도착한 뒤 현관 앞에서 불러봐도 나오질 않아서 열려있던 현관을 통해 집 안에 침입했는데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정도니 예상대로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쪽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목을 메고 허공에 뜬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 친구라도 목을 맨 자살 현장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하는데 상사는 그런 광경조차 익숙한 듯 빚도 안 갚고 죽다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죽은 사람에 대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은 경찰에 신고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이 지나고부터 상사가 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위험한 약물을 접하던 게 그쪽 이야기에 의하면 구입량이 말도 못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나쁜 예감이 들어 회사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상사가 사는 맨션 상태를 보러 갔는데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안에 들어가 보니 상사는 욕조 안에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약물 대량 복용에 의한 중독사였지만 시신에 명백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어째서인지 사체 목에는 끈에 졸린 듯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실내에선 끈이나 로프 종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방문도 실내에 있어 완전한 밀실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조사해봤지만 진상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무서워진 친구는 바로 회사를 관두었고 그 뒤 그 회사는 사장을 제외한 몇 사람이 목을 메고 자살하여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그 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때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서운지 매해 채무자 아저씨의 기일이 되면 성묘까지 가진 않더라도 근처 절에 찾아가 명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친구는 사채업 쪽에서 일했던 이후로는 술집에서 바텐더와 주방일을 겸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은 자기만의 작은 선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학생 때 불량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이상한 집안. 회사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입사하고 처음으로 친해진 그 녀석은 시마다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시마다는 저와 같은 오컬트 마니아로 인터넷에서 재밌는 화제를 발견하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시마다가 자기네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은 입사하고 3년이 되던 해에 있던 단체 연수 때였습니다. 금요일이라는 핑계로 연수 참가 멤버 전원이서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막차가 끊긴 뒤 3차, 4차가 될 때까지 10명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나 시마다 외에도 오컬트를 좋아하던 녀석들이 있어서였을까 어느샌가 무서운 이야기를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마다가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닌지 미묘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마다 말로는 우리 집안은 아마 저주받았을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동기가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런 말과 함께 태클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아 슬슬 술이 깨기 시작하던 아침때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가문에선 뒤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우리 집안 쪽 부모가 죽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 같은 말을 했고 다들 우연이겠지라며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도 전부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 듣자 하니 약 반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유산 상속 문제로 호적 서류를 뒤져보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무서운지 어떤지 알 수도 없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며 한다고 하더라도 선조가 누군가를 참살해서 저주에 걸린 거라든가 고향집에 무서운 가보가 있다는 소리부터 꺼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연이겠지라는 식으로 그날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당사자인 시마다의 입장에서는 흐지부지하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2년 뒤 이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릴 즈음 시마다의 여자친구인 안짜이가 상담을 부탁했는데 안짜이는 같은 회사 1년 후배로 주로 저와 같은 프로젝트를 맡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마다보다 저와 대화할 일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안짜이 말에 의하면 시마다의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히 지워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렇게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마다의 집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자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저는 다음날 시마다와 한잔하며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마다는 내키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한잔하자는 제안도 그다지 내키지 않은 듯 했지만 안자이와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니 납득한 듯 받아들였고 조용한 선술집 카운터 자리에 나란히 앉아 시마다를 추궁했습니다. 시마다는 그러고 보니 너에게도 얘기해줬었지.
라고 말하고는 한참 생각해봤는데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안자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꼭 지워줬으면 해. 계속 사귀게 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헤어질 생각이야. 아무리 오컬트를 좋아한다고는 해도 시마다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을 수 없던 저는 분명 이 녀석은 노이로제라도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괜히 자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그냥저냥 마치고 일 이야기나 취미 이야기 등을 하며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안자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막차 전에 선술집에서 헤어진 뒤 그날은 서로 바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자이가 어땠냐고 물어왔지. 아무래도 노이로제인 것 같아. 메리지 블루 같은 거 아니야? 같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안자이에게 심하다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해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상황 봐서 가족들과 상담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라는 식의 충고는 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고 안자이가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며 자리도 옮기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마다도 다른 고객 일로 바빠져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오랜만에 안자이를 본사에서 마주쳤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안자이는 제가 인사를 하자 고개를 들어 시마다가 자살 미수를 일으켜서 지금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마다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다고 하며 협박하듯 애 지워라고 말하며 다가오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사죄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잠든 안자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안자이가 시마다의 손을 뿌리치려 하니 시마다는 바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안자이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대로 시마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을 들여다보니 방 중앙에 시마다가 쓰러져 있었고 바로 옆엔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시마다를 보고 놀라 흔들어 깨워봤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했으나 그대로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태인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수준까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을 하던 저도 자책감이 들었지만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마다의 쾌유를 기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안자이의 기도에도 시마다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와중에도 안자이 몸속의 아이는 쑥쑥 자라났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시마다는 죽어버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안자이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가 만에 하나 유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자이로부터 무사히 출산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복잡한 기분으로 축하해라고 답장 메일을 쓰던 중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동기인 시마다 말이야. 방금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군. 상사에게서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안자이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시마다라는 건 이전부터 시마다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육아 환경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시마다와 안자이 둘 모두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도 종종 시마다의 집을 방문해서 안자이와 시마다 어머니의 근황을 챙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시마다의 어머니에게 시마다가 한 얘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이 망설이며 해주신 말은 나도 시마다의 아버지와 결혼할 때 시아버지에게 들은 말이지만 시마다 집안의 남자들은 대를 이을 다음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셨어.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 일의 원인은 모두가 다 시마다 집안의 선조가 아주 예전에 약속을 어겨서 크게 벌을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말해주고 시마다가 태어난 순간 시아버지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더 알지는 못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